네, 국가직 7급 시험 치고 오신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일단 행정학은 상당히 당황스럽게 출제가 됐습니다. 지나치게 출제 범위가 넓었는데, 그런데 그 말은 모든 수험생들이 점수가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거기서 다른 수험생보다 상대적으로 잘 봤으면 된 겁니다. 그럼 그 상대적으로 잘 본 기준이 뭐냐? 72점만 넘어도 이번 시험은 잘 본 겁니다. 76점부터는 고득점했다라고 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자, 그 정도로 지나치게 범위가 넓었는데 이게 행정학만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피셋도 해야 돼, 다른 과목도 해야 돼. 그런 와중에 이 정도 범위로 내면 수험생 입장에서 대비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온갖 지엽지고 생소한 것들 여러분들만에게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모든 수험생들이 다 마찬가지였어요. 이걸 다 대비한 수험생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 본인의 절대적인 점수가 낮다라고 해서 걱정하지 말고 다른 수험생보다 잘 보면 되는 거라니까요. 자, 자기만 이렇게 어려웠나, 자기만 잘못 공부했나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로 잘못 공부한 건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근데 이 온갖 지엽지고 생소한 거 이걸 대비 못했다라고 해서 잘못 공부한 건 아닙니다. 그럼 어쨌든 다른 수험생을 앞서면 되는 건데 어떻게 앞서느냐? 그래도 대부분의 문제, 그러니까 이번 시험 좀 비중이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반절 이상은 기출문제집에 있었던 거. 이게 여태까지 모든 기출문제도 아니고 단원별 기출문제집, 기출에 강한 행정학의 기출문제, 1800문제도 안 되는 기출문제에 있었던 게 그대로 출제된 거, 그거 다 맞추고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모든 강의에서 배우는 내용들 그거 다 맞추면 넉넉하게 고득점이 나옵니다. 온갖 지엽적이고 생소한 걸 맞춰야 합격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방금 말한 걸 제대로 해야 다른 수험생을 앞서서 합격하는 겁니다. 왜? 이거라도 제대로 하기도 벅차거든요. 자, 최근에 국가직 7급이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 온갖 생소한 것들을 좀 가져다가 내는 경향이 있는데 몇 문제가 그렇습니다. 몇 문제.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지고 흔들려가지고 공부 범위를 마구마구 넓히면 어떻게 되느냐. 어차피 아무리 넓혀봤자 출제자가 작정하고 이상한 이론 갖다 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하는 거,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거 안 나옵니다. 아무리 넓혀도 그거 안 나와요. 행정학 범위는 무한정해요. 그거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번 이상한 이론 갖다 낸 거, 그것도 또 안 나옵니다. 작정하고 난이도 높이게 안 나왔던 걸 가져다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대비하느냐? 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구체적인 문제로 다 대비하지 않고도 맞추는 요령, 그 다음에 마구마구 대비하면 안 되고 마구마구 넓히면 안 되고 요령껏 대처하는 요령, 어쨌든 정답률을 높이는 요령 다 가르쳐 줄 겁니다. 해설 강의 끝까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번 시험 때문에 아이고 이런까지 다 대비해야 돼, 마구마구 범위를 넓히면 다음 시험에 점수가 무조건 떨어집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떨어질 수도 있다가 아니라 무조건 떨어져요. 다시 한 번 하지만 어차피 넓힌 거 안 나오고요. 그거 공부하느라 기출문제 뻔히 있었던 거, 매번 나오던 거 여기서 더 많이 틀려요. 다른 수험생들 다 맞추는 거 거기서 더 많이 틀려요. 점수가 무조건 떨어집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혹여 기출문제집에 있는 기출문제는 바삭하게 다 파악했어. 그 다음에 좀 넓히는 건 괜찮겠지만 그것도 아무렇게나 넓히면 안 되고 제가 가르쳐주는 요령에 따라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꼭 끝까지 꼭 끝과 꼭을 합쳐버렸네. 끝이라고 그러네. 끝까지 꼭 다 듣고 여러분들이 그걸 다 흡수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시험 경향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공부 방법을 바꿔야 된다. 그건 시험에 합격하는 본질적인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아예 합격 방법을 모르고 해주는 조언이에요. 그건 여러분들 그냥 꼬시는 겁니다. 꼬시는 거. 시험 경향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기존 했던 대로 하면 안 돼. 내 거 들어야 돼. 내 강의 들어야 돼. 그거 다 여러분들 꼬시는 거고요. 제가 항상 오랫동안 강의하면서 매년 알려주는 본질적인 합격 방법, 이거 지키면 여러분들도 다음에는 합격하는 거예요. 이번엔 좀 부족했을 수 있겠지만 다음 시험에는 다른 수험생들 넉넉히 앞서서 합격하게 됩니다. 무조건 제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제가 알려주는 게 합격을 위한 본질적인 방법이에요. 저도 행정고시 어떻게 합격했느냐,
기출문제 있었던 거 라도 공부하기도 벅찼어. 다른 거 볼 시간이 없었어. 기출문제 있는 걸 라도 제대로 따라가기도 너무 벅차가지고 그거라도 제대로 했더니 넉넉하게 합격했어요. 뭐 문 닫고 합격한 거 아닙니다. 꽤 상위권으로 합격했어요. 원래 그렇게 합격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좀 생소한 거, 지엽적인 거 섞어 나온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공부 방법 확 바꾸면 안 돼요. 범위 확 넓히면 안 돼요. 항상 합격하는 본질은 뭐다? 기출문제부터 제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틀려버리면 경쟁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거 먼저 제대로 해두면 거기 있는 거 다 맞추고 그걸 바탕으로 강의에서 배웠던 거 다 맞추고 응용력 생겨서 맞추고 기출문제 패턴이 빠삭해지기 때문에 처음 보는 것들도 패턴에 따라 소거하면서 맞추고 자 이따가 다 알려줄 겁니다. 이렇게 다른 수험생을 앞서서 합격하는 겁니다. 이게 합격하는 방법이에요. 절대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뭐 이런 시험 있은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마음이 불안해지고 마구마구 흔들려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범위 마구마구 넓혀서 이상한 거 막 찾아보다가 다음 시험 점수가 떨어진단 말이야. 그럴까봐 제가 무지막지하게 강조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천 안 한다. 제가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하라는 거 안 한다. 그럼 뭐 제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자, 무조건 제가 하라는 대로 해야 당장의 다음 지방 7급 혹은 내년 7급 시험 합격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거 강조 드렸으니까 내용으로 가보면서 또 데이터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 것인데 자, 일단 제가 항상 이렇게 띄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뭐 생소한 문제, 100점 방식 이건 뭐 제 분류니까 살짝만 설명드리면 기출문제라고 달아놓은 건 여태까지 모든 기출문제 아니고요. 단원별 기출문제집, 기출에 강한 행정학의 기출문제. 이제는 그냥 기출문제 하면은 기출에 강한 행정학 기출문제. 그 1800문제도 안 되는 기출문제 안에서 반복 출제되는 거. 그것만 알아도 바로 맞추는 거. 7급 평균적으로는 80점어치가 그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많이 적었어요. 60점. 60점.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 시험 맞기는 맞죠. 그리고 이제 기존 기출문제에 없었던 걸 생소한 문제 100점 방지로 분류하는데 생소한 문제는 대비 요령을 배웠거나 모의고사로 제가 찍어줬거나 아니면 어찌저찌 기출문제 패턴으로 소거하면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물론 그래도 생소한 거니까 다 풀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부는 여러분들 풀 수 있고 점점 정답률 올라갑니다. 제가 하라는 그대로 하면 요건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점점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100점 방지용은 이건 수험생 입장에서 대비가 불가능해. 이건 아예 그냥 맞출 수가 없어. 모든 수험생들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너무 많은 수험생이 100점을 맞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100점 방지 이런 문제를 일부러 시험에 넣었는데 그거는 모두가 틀린 겁니다. 모두가. 찍어서 맞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제대로 공부하면 생소한 문제를 일단 맞춘다고 그랬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생소한 문제가 무려 8문제야. 근데 이 중에서 반절 이상 맞출 수 있어요. 우리가 모든 강의에서 대비해 왔던 거 그것만으로 맞출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점점 더 맞추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반절 한 몇 점이에요? 76점. 자, 기출문제 있는 건 다 맞춰야 돼요. 이건 심지어 난이도 어려운 것도 없었어요. 기출문제 똑같이 낸 것은 참 쉽게 나왔어요. 다 맞추고 여기서 4개 하면 76점. 그리고 그 이상 대처를 잘했다. 그럼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80점 넘으면 어마어마한 고득점이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제 100점 방지로 분류할 수 있는 거. 이건 2문제가 있는데 이건 수험생 입장에서 대비도 불가능하고 암기도 불가능하고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이거 다 틀려봤자 92점이에요. 다 틀려도 92점. 80점만 넘어도 초고득점인 시험인데 이것 때문에 고민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개를 틀려놓고 많이 틀려놓고 이것 때문에 자기 점수가 낮은가 그렇게 분석해버리면 망하는 거죠. 여기서 틀린 것들을 먼저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해설 강의에서 알려주는 이걸 바탕으로 풀 수 있었던 것들 그걸 그 다음에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넉넉하게 다른 수험생보다 상대적으로 고득점하게 됩니다. 또 난이도에 따라서 더 쉽게 나오면 당연히 절대적인 점수도 올라가는 것이고 이번 시험은 만점이 100점이 아니야. 만점은 뭐 수험생 입장에서 92점이고요. 이게 만점이라는 소리입니다. 92점 넘어야 된다가 아니라 그리고 고득점했다. 다른 수험생보다 엄청 잘 봤다. 76점만 맞아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분발 대상은 여기 기출문제에서 한 문제 이상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찍어서 맞는 거 있겠지. 그런데 여기서 한 문제 이상, 그러니까 2문제, 3문제 틀려버리면 여기서 찍어서 맞았다 하더라도
56점 이해가 되겠죠. 이러면 아직 기출문제 있는 것조차도 제대로 공부가 안 된 거예요. 특히 이제 요 밑에 있는 분들이 여기 있는 거 신경 쓴다. 절대로 안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실력에 따라서 기출문제 먼저 제대로, 그걸 바탕으로 지금 해설 강의에 알려주는 요령, 그 다음 여기까지만 하면 넉넉히 합격. 넉넉히 합격. 꼭 이렇게 대비를 하셔야 되겠는데, 자, 여러분들이 뭐 제가 말만 하면 믿을 수가 없으니까 저는 일일이 기존 기출문제집의 기출문제랑 이 문제들은 싹 다 비교를 해주죠. 자, 해설 강의 한 강의 가장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압축시켜서 응축시켜서 엄청난 것들을 담고 있는 그런 해설 강의입니다. 제가 모든 과목 통틀어서 해설 강의가 가장 도움이 됩니다. 해설 강의 저처럼 하는 사람 없죠. 그리고 이제 생소한 문제에서 모의고사 있었네. 모의고사 근거 다 보여줄 거고요. 기출문제는 아직 나온 적이 없지만 제가 다 찍어준 거 근거 보여줄 것이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바탕을 어떻게 푸는지 보여줄 것이고, 이제 가봅시다. 자, 출제 영역분포는 가볍게만 참고하는데 이번에 정책이론 뭐 좀 많이 나왔는데, 요새 원래 정책이론이 좀 많이 나온 추세였어요. 정책이론 잘 대비하기로 했었죠. 이건 뭐 추세 그대로 나오고 있고, 자, 이제 1번부터 직접 확인을 해봅니다. 자, 1번은 이 시험이 좀 특징이 앞부분은 엄청 쉽죠. 뒤에서 급발진. 앞부분 쉽게 올해 국가기 7급은 쉬운데 이러고 가다가 뒤에서 당황스러웠던. 그래서 뭐 요러면은 또 그나마 좀 괜찮아. 그나마 여러분들이 덜 말려서 뒤에 뭐 시간 없으면 찍었는데 뒤에 어려운 것들 모르는 것들이거든. 찍어도 괜찮지. 그래서 그나마 좀 완전 폭락하신 분들은 없을 것 같아. 근데 앞부분에 어려운 게 많았으면은 말려버려서 대폭락하신 분들 많았을 텐데 다행히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자, 아무튼 앞에는 잔잔합니다. 주인 대령 이론에서 이번에 주인 대령 이론과 X 비율성 뭔 상관이요? 그래서 아주 쉬웠던 문제. 이건 난이도 하. 자, 나머지 참고서만 읽어보는데 여러분들 잘하는 거니까. 1번 경제적 능률을 중시하는 인간관, 합리적 인간관 기반한 이론으로 행위자들은 이기적 존재다. 이런 빨리 읽어봅니다. 주인 대리인 다 각자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데 목표, 이익이 상충될 수 있죠. 근데 그거랑 X 비율성 상관없고, 그 다음에 자 1번에서 완전한 합리성을 가정하는데 실제로는 인간의 인지적 한계와 정보 부족 등 상황적 제약으로 인해 합리성은 제약된다라는 걸 인정하겠지. 그러니까 완전한 합리성을 가정하는데 그게 실제로는 어렵다라고는 보죠. 선생님 완전한 합리성인데 왜 3번 왜 또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게다가 2번에 너무너무 쉬운 명백한 정답이 있는데 3번에서 고민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4번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대리인이 그럼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수 있죠. 정보 비대칭 뭡니까? 주인이 대리인에 대해서 완전히 알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역선택, 도덕적 해이 등 주인의 대리 손실이 발생하죠. 자, 어쨌든 자 이건 주인 대리인 문제에 관련된 기출문제도 많지만 X비율성 개념 알면 푸는 거니까 제가 X비율성 기출문제를 넣어놨습니다. 자, 당연히 2023년도 시험이니까 현재 출간된 24년도 기출에 관한 행정학 말고 23년도 기준 작년에 출간된 올해 시험 대비 기준 189번 문제. 자, 여기는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X비율성 개념은 정부의 재화나 서비스 제공 자체가 독점적인 특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정부는 경쟁이 없는 거야. 독점성이 강한 거야. 그래서 나타나는 각종 비율성을 말하는 거죠. 자, X비율성 쉬운 문제였으니까 나머지는 넘어가고요. 2번 정책평가 유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맨날 나오던 똑같은 패턴. 앞부분은 쉬워. 자, 일단 2번에 영향평가, 총괄평가 같은 거죠. 영향 총괄평가는 집행 다 끝났어. 그럼 최종적인 결과가 있죠. 결과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사후평가, 효과성, 최종적인 목표 달성도 결과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4번도 마찬가지. 집행이 종료된 후 의도했던 목적, 효과 달성이 있는지 뭐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영향평가, 총괄평가가 되겠고 일단 형성평가는 집행 안 끝나서 집행 중에 하는 거예요. 집행 중에는 결과물이 없잖아요. 과정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 이렇게 형성평가, 과정평가 쪽이랑 영향평가, 총괄평가 쪽이랑 구분한 문제가 제일 잘 나오죠. 물론 형성평가랑 과정평가는 똑같은 건 아니지만 형성평가는 과정평가일 수밖에 없고 과정평가는 그거보다는 좀 범위가 넓고 그 다음에 영향평가, 총괄평가는 원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문제. 1번 평가성 사정은 이런 본격적인 평가 전에 평가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예비적으로 평가하는 게 있고 3번 모니터링은 참고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니터링 그 자체
집행 중간에 모니터링하면서 능률성과 효과성을 앞으로 높이려고 하는 거죠. 이걸 평가한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높인다. 안 중요한 것들은 제가 표시 안 했어요. 자, 그리고 기출문제집에 똑같이 있네. 자, 1번 보시면 정책이 종료된 후 의도했던 효과를 가져왔는지 뭐라고요? 형성 아니고 총괄 영향평가 똑같이 있고 이 문장 그대로 따라낸 거죠. 4번 형성평가는 뭐냐? 4번에 집행 과정에 있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여전히 유동적일 때. 프로그램은 정책이죠. 정책 아직 안 끝났을 때 집행 중에 평가하는 것이다. 자, 너무 쉬웠던 문제이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쌍둥이 모의고사는 모의고사 중에서 좀 띄우기는 해. 왜냐? 이건 쌍둥이 모의고사가 왼쪽은 기출문제죠. 국가직 7급 8개년도 기출문제. 그걸 일일이 변형한 모의고사가 쌍둥이 모의고사. 그래서 왼쪽은 기출문제고 그걸 변형한 모의고사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쌍둥이 모의고사는 그냥 국가직 7급 기출문제다. 이것 때문에 띄우는 거죠. 기출문제 강조하려고. 물론 자 모의고사에서 아직 한 번도 안 나왔던 것을 제가 예상문제 만들어줘서 적중시키는 거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도 이제 좀 이따 보여주겠지만 기본은 왜 띄운다? 기출문제라서. 보시면 기출문제 쪽 총괄 평가는 정책 집행이 종료된 후에 그 성과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똑같네. 방금 전에 봤던 문제랑 똑같네. 매번 반복되는 문장이에요. 자, 총괄 평가고 형성 넣어서 땡으로 이번에 냈던 것이고 그런 패턴을 제가 연습을 다 시켜줍니다. 연습을 다 시켜줍니다. 모의고사 쪽은 기출문제 패턴 그대로 따다가 정책 집행이 완료된 후 집행 결과가 정책이 의도했던 효과를 가져왔는지 판단하는 거 같이 연습할 수 있게끔 형성 땡 총괄 영향평가 이런 식으로 뭐 옳은 선지 틀린 선지 등등등 겉모습 바꿔가지고 연습할 수 있게 형성평가에 대한 설명도 있고요. 이번에 집행 도중에 아직 안 끝났을 집행 도중에 평가하면 형성평가 됐죠? 그래서 이제 쌍모를 띄우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공부 방향 크게 일단 잡히죠. 기출에 강한 행정학의 기출문제 요걸로 본질적인 합격 점수를 만드는 거예요. 요게 제대로 안 돼 있다 합격 불가능해요. 아무리 지역정을 찾아봤자 대비도 안 되고 나오지도 않고 대비해도 못 풀어요. 못 풀어. 그리고 기출문제 있던 걸 더 많이 틀려. 자, 이거 먼저 제대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국가직 7급 시험을 봐. 그러면 국가직 7급 최근 기출문제 찾아봐야죠. 쌍둥이 모의고사보다 왼쪽은 최근 8개년도 기출문제.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방향 단원별 기출문제집의 기출문제 마스터해야 되겠고 그걸 바탕으로 시험 직전에는 자기가 시험 볼 직렬의 쌍둥이 모의고사 최근 기출문제 그리고 변형해서 연습하는 거지. 쌍둥이 모의고사는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뭐 군무원 9급 각각 다 따로 출간될 수밖에 없겠죠. 각 시험의 기출문제를 변형한 거니까 각각 출간되니까요. 이렇게 활용하시고 뭐 지방 7급 쌍둥이도 이미 출간되어 있고 지방 7급 대비로도 마무리는 지방 7급 쌍둥이 모의고사. 꼭 이렇게 해야 돼요. 뭐 책 홍보 있겠지. 책 홍보 뭐 제가 전혀 의도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 합격하라고. 지방 7급 또 시험 칠 거면 지방 7급 기출문제 꼭 보고 가라고. 꼭. 됐고. 저는 이제 무조건 여러분들 합격을 위한 것들만 말해줍니다. 무조건. 제가 보라는 건 그냥 봐야 돼. 자, 3번. 자, 강제 배분법. 워낙 많이 나오던 거. 자, 일단 4번 보시면 등급별 할당 비율을 미리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A 몇 %, B 몇 %, C 몇 %, D 몇 %, 미리 등급별 비율을 정해놔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 쏠리는 오류, 분포상 오류라고 하죠. 이게 원천적으로 방지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2번에 한쪽에 쏠리는 집중화 경향 억제. 그리고 1번 뭐가 불가능한 것이냐? 집중화, 관대화, 엄격화 등 분포상 오류가 불가능. 그런데 뭐가 초래되느냐? 역산식 평정이 일로 와야죠. 두 개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역산식 평정이 가능해지죠. 이게 초래될 수 있죠. 자, 역산식 평정은 평정 방법 아니고 강제 배분법에서 발생하는 잘못된 평정이에요. 자, 아시죠? 역산식 평정, 강제 배분법의 단점으로서 나오는 거죠. 어쨌든 두 개 바꿔서 1번 하시면 되겠고 아주 쉬운 문제. 3번 이런 단점도 있죠. 이제 분포 비율을 무조건 가리다 보니까 다수가 우수해도 상위 비율을 넘어가면 하위 등급을 받아야 돼요. 일정한 비율의 인원은 하위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어. 반대로 전부 다 못해서
근데 누구는 상위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런 식의 단점도 있습니다. 매번 배웠던 것이고 또 기출문제 뻔히 있는 거. 자, 기출에 강한 행정학 기출문제들 완전 똑같은 것들 많습니다. 성적 분포의 비율을 미리 정해놓는 거. 강제 배분법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보니까 이거 먼저 봅시다. 여기 밑에 두 번째 줄. 과도하게 한쪽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분포상 오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주죠. 근데 어떤 단점이 있다? 3번 강제 배분법은 역산식 평정을 할 가능성이 높더라. 이건 제대로 하는 거 아니죠? 자, 강제 배분법은 점수를 싹 매겨. 그러니까 출결 점수,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점수 다 매겨가지고 순위를 매긴 다음에 등급 비율만큼 배분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한 거예요. 근데 역산식은 뭡니까? 먼저 등급에 배분을 해.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점수를 거꾸로 계산해서 매기게 됩니다. 이건 제대로 평가하는 거 아니죠?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평정 대상자를 각 등급에 먼저 분포를 시켜버린 거야. 그 다음에 역으로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는 거. 역산식 평정은 제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강제 배분법에 나타날 수 있는 단점.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다 있어. 전원이 우수하더라도 일부 학생은 낮은 평가를 받게 되거나, 그건 앞부분은 전원이 못했는데 일부 학생은 높은 평가를 받는다. 아주 그냥 강제 배분법 기본서입니다. 기본서. 기출문제로 기본서처럼 공부할 수 있는 문제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해한 방식으로 문제에 적용하면 안 돼요. 항상 기출문제가 출제하는 대로 이해해서 문제에 적용을 해야 돼요. 공부하다 보면 자기는 개념 이해를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문제에 적용해보면 문제를 틀려. 엉뚱하게 판단해.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시험 공부는 기출문제로, 시험 문제로 뭐가 나온지를 파악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출제 포인트, 문제 해결에 필요한 걸 파악하는 거고요. 그거 위주로 공부하기에도 벅찹니다. 그거라도 제대로 하면 합격하는 것이고, 그리고 시험 문제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자기만의 생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안 보고서는, 그러니까 시험 공부니까 시험 문제를 안 보고서는 시험 공부는 불가능한 거예요. 거의 뭐 기출문제 자체로도 그냥 기본서처럼 이해될 수 있는 것들 정말 많고요.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이해를 해야 문제가 잘 풀리는 거예요. 엉뚱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개념 이해 엄청 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점수 안 나와, 문제 안 풀려, 이런 분들은 기출문제 제대로 안 본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시험 공부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실천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정책 네트워크. 역시 요새 엄하게 잘 나오는 부분. 일단 1번 수많은 공식 비공적 참여자가 존재하죠. 또 네트워크는 참여자들 간에 다양한 상호작용을 연구하고, 그러니까 정책마다 참여자가 다르고 상호작용하는 패턴이 다르다. 이게 정책 네트워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2번 보시면 정책 네트워크의 경계는 참여자랑 비참여자를 구분하는 경계예요. 당연히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 참여자들이 상호작용하는 목적, 패턴, 이런 거에 따라 경계는 바뀔 수 있겠네요. 근데 뭐 상호 인지 과정, 이런 것들은 뭐 상호작용에 따른 인지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공식 기관들이 경계를 결정한다 땡. 자, 여기 이제 기출문제 달려있는 것들이 그동안 기출문제 똑같이 나왔던 것들이죠. 근데 이 문제는 워딩 자체가 똑같은 문제는 없는데, 이건 뭐 정책 네트워크 모든 강의에서 너무너무 자세히 배우고, 기출문제에도 워딩이 똑같은 건 없지만 관련된 것들 많고,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기출문제 가지고 다 푸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책 네트워크인데 공식 기관이 경계를 정해 말이 안 되죠. 그다음에 정책 공동체는 3번 하위 정부 모형 있고, 하위 정부 모형에서 이거 잘 나오죠. 3마리. 이익집단, 의회 상임위원회, 주요 행정부처. 3개가 철의 삼각을 구성하죠. 굳건한 동맹관계를 형성한다. 3마리 다른 걸로 바꾸면 땡. 그리고 이들은 아주 똘똘 뭉쳐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4번 정책 공동체 커뮤니티죠. 이건 하위 정부 모형에 대한 대안으로 대두되었으나 뭐 다른 모형이긴 해. 근데 전문화된 정책 영역에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유사점이 있다. 그죠? 하위 정부 모형보다는 정책 공동체의 참여자 수는 더 많아요. 더 범위는 넓어요. 그런데 둘 다 특정 분야에 대해 목표가 유사한 사람들이 모여서 협력하게 보이는 거죠. 그 점에서는 뭐 유사하다 할 수 있겠죠. 하위 정부 모형은 협력이 매우 강력해. 똘똘 뭉쳐있는 강력한 동맹관계. 정책 커뮤니티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목표가 유사한 사람들끼리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관계. 4번 괜찮고. 자, 기출문제 쭉 보시면 정책 네트워크 하면 이런 문장들 무지막지하게 많죠.
참여자 간 교호작용,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연계, 네트워크가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참여자가 중요해요.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구분하는 경계가 있고요. 그 경계는 참여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 목표가 무엇이냐 이런 거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겠죠. 당연히 참여자들 사이에서 비공적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뭐 국가 공식기관이 정해주는 거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고 정책 네트워크를 이해하고 있으면 아주 명쾌하게 풀리죠. 4번 행위자들 사이에 나타나는 상호작용 패턴 이런 것들을 중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첫 번째 생소한 문제 연습이 되겠는데 자, 넛지 이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지방직 7급에서 처음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7급 보면은 국가직 7급, 지방 7급 그래서 여력이 되면 국가의 7급 먼저 보고 지방 7급도 최근 기출문제 좀 보는 게 좋기는 좋다. 물론 이제 그 다음이긴 하지만 저는 철저하게 우선순위 정해주죠. 공부 방법 중구난방으로 다 해라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국가의 7급, 쌍둥이 모의사 이게 더 우선순위가 높지만 시간과 여력이 되는 분들은 그래도 같은 7급, 지방 7급 쌍둥이 그러니까 최근 기출문제 보면은 더 좋다라고 그랬었고 그래서 제가 항상 지방 7급도 국가직 7급 전에 쌍둥이 모의사 내주죠. 어쨌든 미리 풀어보신 분들은 아주 쉽게 맞췄을 텐데 자 거기까지 못했다 하더라도 풀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거 시간과 반복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집에 기출문제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국가의 7급 쌍둥이 모의사 그 다음이 지방 7급 쌍둥이 모의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많이 밀리죠. 시간과 여력이 부족하면 거기까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무조건 다 하라는 게 아니죠. 앞에 거 먼저 해야 돼요. 근데 못했어. 그래도 풀 수 있어요. 그래도 오케이. 어떻게 푸느냐. 자, 제가 한 가지 개념에 대해 물어볼 때 선지들 중에 혼자 딴소리 하는 거 있으면 답이라고 그랬죠. 이 이론 다 넛지잖아요. 넛지. 전부 다 넛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신공공관리론과 비교한 넛지. 신공공관리론과 비교한 넛지. 문제 물어보는 게 4개 다 똑같은 걸 물어보고 있잖아요. 뭐 혼자 딴소리 하면 답입니다. 이거는 뭐 기출 강의뿐만 아니라 모의고사 등등 다양한 강의에서 제가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거 다 가르쳐줬던 거. 보세요. 일단 B. 신공관리론 내용 여러분들 잘 아니까 생략합니다. 이거에 비해 넛지로는 행동 변화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인다. 효율성, 대응성 그런 게 아닌가? C. 경제적 합리성 이런 거에 비해 제한된 합리성. 뭐지? 지금 모른다는 가정에 푸는 거예요. 그다음에 D. 신공관리론 기업가 이건 다 잘 알고 있죠. 근데 선택 설계자. 자 어쨌든 B, C, D가 무슨 말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신공공관리론과 대비된다는 거 알겠죠? 대비돼요. 대비. 근데 A에 신공관리론, 학문적 토대, 신고전압과 경제학, 넛지이론, 공공선택론. 그놈이 그놈인데? 자 똑같은 이론은 아니지만 신공관리론이 공공선택론을 이론적 기초로 행정개혁에 적용한 거죠. 우리 공공선택론, 신공관리론은 이걸 막 철저하게 구분해서 배운 적 한 번도 없죠. 공공선택론이 정부 실패를 설명하고 시장 경쟁 원리를 도입하기 위한 각종 이론들을 모아서 공공선택론을 하자. 개인의 선택이 어떻게 공적인 선택으로 바뀌게 더 효율적으로 바뀌게 만들지 이런 이론들을 다 모아서 공공선택론이라 하자 해놓고 그걸 행정개혁에 직접 적용하게 만든 게 신공관리론이라고 그랬고 2개 뭐 이론 수준 직접 적용했어. 뭐 그 정도 차이 외에는 본질이 똑같다고 그랬죠. 지금 넛지 이론에서 B, C, D는 전부 다 신공관리론과 다른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A 혼자 신공관리론 그게 그거인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자 몰라도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범위를 마구 넓혀서 참고로 이제 넛지 이론은 일반적인 경제학, 합리적 인간관을 가정하죠. 인간 함수가 완벽하다고 보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 그 부분을 비판하면서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행동 경제학의 이론이에요. 이 자리는 행동 경제학. 경제학에서 뭐 고전이든 신고전이든지 간에 일반적인 경제학은 모든 인간을 완벽히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실제로 인간 그렇지 않잖아. 인간 비합리적이야. 합리성 제한돼 있어. 이런 내용도 들어오죠. 제한돼 있어. 그걸 고려해서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해야 돼요. 고려한 바람직한 행동 변화 그리고 그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선택 설계 이런 표현 쓰는데 어쨌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행동 경제학은 인간의 비합리적인 부분을 이용합니다. 근데 경제학 쪽에서 새로운 흐름까지도 우리가 다 어떻게 대비하겠습니까? 물론 넛지 이론은 그래도 행동 경제학이 워낙 유행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래도 넛지로는 요 정도는 대비해라. 다 대비시켜 준 거긴 하지만 몰랐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범위를 마구마구 넓혀서 대비하는 거 아니고요. 제가 뭐 지방 7급에 작년에 나왔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뭐 지방 7급 해설 강의 그리고 쌍둥이 모의고사 다 넣어줬고 그다음 다른 모의고사에도 넣어줬고 그리고 이거 뭐 또 나올 가능성이 높으냐. 행동경제학이 워낙 유행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서에도 브리타 대비 등등으로 다 넣어놨고 참고로 넛지로는 자, 너무 길어지니까 이 정도까지만 합시다. 이 정도까지만. 오케이. 다른 거 갈 길이 머네. 아직 5번이니까. 뒤에 또 어려운 문제, 급발진한 문제 많으니까. 여기서 끊읍시다. 안 되겠다. 오케이. 하여튼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마구마구 넓히면 안 된다. 제가 가르쳐주는 요령껏 넓혀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넛진을 통해서 모르면 모르는 대로 푸는 연습 한 개 했고요. 이거 여러분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신공공 관리론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풉니까? 그러니까 신공관리론을 빠삭하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됐고. 6번. 립스케 일성관료제. 워낙 많이 나오는 이론이니까 이건 문제성 있는 업무 환경, 거기에 대한 관료의 대응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이해도 잘 되지만 너무너무 잘 나오니까. 1번. 일성관료에 대해 재량권을 강화시켜주죠. 왜? 집행 현장의 특수성 및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해야 되니까. 맞고. 그 다음에 문제성 있는 업무 환경. 만성적으로 부족한 자원, 불충분한 자원, 모호한 역할 기대, 모호하고 불명확하고 대립적인 목표 기대, 그리고 권위에 대한 위협과 도전. 2개 더 있죠. 뭐가 빠졌니? 측정 가능한 성과평가 기준이 부재한 경우가 많더라.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 모든 문제가 증가되는 거죠. 5가지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되겠고. 3번 대응 방법이죠. 일성 관료는 일반 시민을 분류하지 않고 모든 계층을 공평하게 땡이죠. 어떻게 대응합니까? 시민, 고객들을 유형화, 정형화시켜서 대응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 특징만 보고, 자, 지금 시간이 부족해. 자원 부족합니다. 일부 특징만 보고 이렇게 대응해. 일부 특징만 보고 이렇게 대응해. 유형화시켜서 대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평무사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오케이. 4번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가보시면, 자, 기출문제에서 일성관료는 고객에 대한 고정관념을 형성하여 대처하는 거죠. 고객을 유형화시킨다, 정형화시킨다. 일부 특징만 보고 고정관념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거. 모든 시민들 고정관념 없이 불편부당하게 대한다. 땡. 밑에 게 원래 문제랑 거의 패턴이 흡사하죠. 똑같이 대응하는 거 아니고요. 유형화시켜서 대응하더라. 오케이. 7번. 짚거나 붓거나. 쉬운 것들은 좀 빨리 가야 돼. 뒤에 할 게 산더미입니다. 1번 집권하는 조직의 규모가 작고 신설 조직일 때 유리하겠죠. 조직의 규모가 작을 때, 그리고 또 신설 조직일 때 장이 다 통제하는 거 집권화. 그리고 집권화의 장점으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 구성원들의 전문성 활용한다기보다는 규모의 경제가 좀 생략되어 있습니다. 2번은 조금 아리송했을 수 있어. 앞부분이 좀 분권한가 싶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전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OX 판단하지 말고 넘기면 됩니다. 애매하잖아. 생략된 게 좀 있어요. 어쨌든 집권화 한 번 명령해서 한 방에 처리되죠. 규모의 경제가 있어. 그러니까 전문 기술을 활용할 때, 그러니까 이제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발휘해라 그런 거라기보다는 집권적으로 전문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다. 좀 규모의 경제 관련된 내용이 한 방에 활용할 수 있다. 경비도 규모의 경제로 인해 절감이 되겠죠. 그다음에 4번 보시면 행정기능의 중복과 혼란을 회피하고 분열을 억제할 수 있는 건 그쵸. 한 방에 똑같은 사람, 장이 똑같은 명령을 내려줬을 때 집권화가 되겠죠. 이런 건 너무 쉬우니까 빨리 갑시다. 자, 3번의 탄력적인 업무 수행은 분권화겠죠. 분권화가 환경 변화, 고객 요구의 변화에 대응이 빨라요. 그때 현장에서 합의 구성원들이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으니까 더 탄력적이죠. 그리고 뭐 기출문제 워딩이 똑같은 건 없겠지만 집권화, 분권화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문제 많죠. 집권화는 구성원의 통일성을 높여주니까 중복 혼란 방지, 분열 방지, 통일적으로 한 방에 처리하는 거니까. 그 외에도 뭐 관련된 문제 많고. 그리고 이제 쌍둥이 모의고사에서 제가 국가직 7급 쌍둥이 모의고사 8기년도 기출문제 보니까 국가직 7급 이 조직 구조, 기본 요인, 상황 요인 엄청나게 잘 나온다고 그랬죠. 8기년도 안에 몇 문제가 있는지 몰라. 또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또 나왔네. 워낙 국가직 7급에서 많이 내던 포인트였습니다.
물론 이제 쉽게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쌍둥이 모의고사에도 분권성이란 직권성이 아니라 분권성이란 조직의 의사결정 권한이 조직의 하층부의 분산. 그다음에 규모가 커질수록 집권성은 감소. 규모가 커질수록 집권성 감소. 규모가 작을 때 집권하라고 그랬죠. 규모가 작아야 집권하. 이런 것도 또 있고. 자, 원래 문제랑 모든 게 다 있진 않지만 이번에 고객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 제공, 탄력적인 대응,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는 거 분권하고 뭐 이런 것들 관련된 것들 많습니다. 그 외에 다른 문제도 있었고요. 네, 8번 이제 만족 모형에 대한 비판이 되겠는데요. 자, 만족 모형 하면 뭐랑 비교돼서 나옵니까? 만족 모형 비교 대상 맨날 합리 모형과 비교해 나오는 거예요. 합리 모형. 합리 모형 인간의 합리성이 완전하다고 가정하고 목표 달성도를 극대화시키는 대안을 찾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안을 분석합니다. 근데 만족 모형은 그게 어떻게 되겠냐? 인간 함성은 제한됐으니까 안 돼. 안 돼. 제한된 함성을 가정하고 모든 대안 분석 못해요. 최적에 대한 못 찾아. 만족 기준을 의사결정자가 주관적으로 정하죠. 그걸 넘으면 선택. 그러다 보니까 어떤 비판을 받습니까? 합리 모형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결정, 목표 극대화, 최선의 결정은 안 된다. 이런 비판을 받는 거죠. 다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억, 혁신의 한계가 있죠. 혁신은 어려워요. 합리 모형, 기존에 뭘 어떻게든지 간에 최고의 대안으로 혁신하는 거죠.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만족 모형 그 정도까지는 안 돼. 혁신은 안 돼. 그냥 이 정도면 만족. 앞에 책임 회피 의식과 보수적 사고가 지배적인 상황. 이건 기존 상황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 그럴 뿐이에요. 그냥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혁신하기가 어렵다. 혁신이 어렵다가 포인트. 그 다음에 리를 보시면 일반적이고 가벼운 의사결정과 달리 중대한 의사결정에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대한 의사결정일수록 목표 달성도 극대화가 필요하죠. 합리 모형 같은 게 더 필요하겠죠. 근데 만족 모형은 이 정도면 됐어. 중대한 의사결정에는 적용하기 어렵더라.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만족에 대한 기준은 의사결정자가 주관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 정도면 돼. 그러니까 지나치게 명확히 규정하여 획일적이다? 아니죠. 이건 합리 모형 쪽이겠지. 합리 모형에 이런 비판할 수 있죠. 합리 모형에서는 목표 달성도를 극대화시키는 기준 명확하게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리 모형에 대해서 이 정도 비판할 수 있겠는데 만족 모형은 명확하지 않고 획일적이지도 않고. 디귿. 자, 앞부분 다양한 조직 내 상호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권력적 측면이라고 제가 그냥 키워드만 따놨는데 앞에 있는 건 예시에 불과하고요. 조직 내 권력 관계 등 다양한 상호작용을 비교 대상은 합리 모형이요. 합리 모형과 달리 어느 정도 고려합니다. 합리 모형은 고려 안 하죠. 합리 모형 의사결정자가 다 비교해가지고 이게 최고야 이거 해. 권력적 측면 고려 안 해요. 근데 제한된 함성을 가정하는 만족 모형은 그런 부분도 고려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게 뭉뚱그리면 다 뭡니까? 합리성 제약 요인이죠. 아무리 좋은 대안이어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상호작용에 따라 누가 막 반대. 이런 부분은 합리 모형 고려 안 해. 근데 그 외의 모형들은 제한된 함수를 가정하는 모형들은 고려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간과한다 그러면 틀리겠죠? 됐습니다. 자, 어쨌든 뭐 만족 모형에 대해서 조금은 어렵게 나온 문제예요. 또 완전 똑같은 워딩은 기출문제에 완전 똑같이는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건 뭐 모든 강의에서 배운 내용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죠. 1번 합리 모형에서 가정하는 의사결정자는 경제인이고 만족 모형에서 가정하는 의사결정자는 합리성의 제약을 받는 행정인이고 그래서 합리 모형 경제인은 목표 달성도 극대화 도모하여 모든 가능한 대안 중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고요. 만족 모형의 행정인은 만족할 만한 대안 선택에 그친다. 뉘앙스 보세요. 이게 명확한 목표겠어요? 아니죠. 뭐 혁신이겠어요? 아니죠. 이 정도면 돼. 만족할 만한 수준이면 돼. 그러니까 중대한 의사결정에도 적용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 정도면 다 풀 수 있는 문제. 자, 그럼 이제 9번 가봅시다. 자, 미래 예측 방법 중 추세 연장 기법, 연장적 예측, 시계열 분석이죠. 자, 이 패턴은 매번 나오던 패턴이니까 아이고 연장적 이동평균 어떡하지? 그럴 필요 없죠. 교차 영향 분석, 직관적 분석 땡 하면 끝이죠. 자, 이거 연장적, 이론적, 직관적 분석. 세 개 기법 구분하는 거. 교차 영향 분석. 뭐 교차 영향 행렬자 단어가 하나 들어갔을 뿐 교차 영향 분석, 직관적 분석 땡 하면 끝. 자, 일단 참고 1번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자료를 4번으로 가보시면 시계열 자료라고 하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료. 이런 것들을 쭉 미래로 연장해서 예측합니다. 그래서 뭐 밑에 예시들은 참고만 하면 돼요.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죠. 연장 계속 감소하겠네. 경제 성장, 예를 들어 계속 성장하고 있었어. 계속 성장하겠네. 기관의 업무량 늘어나고 있었어. 그럼 계속 늘어나겠네. 이런 식으로 연장하는 거죠. 예시는 중요한 거 아니고. 그다음에 3번도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이 시계열 자료가 믿을만 해야 되겠고 타당성도 있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신뢰성하면 일관성, 타당성하면 정확성 뭐 둘 다 있긴 해야 되겠죠. 당연한 것이고 거기다가 그게 계속 이어질 것이야. 뭡니까? 지속성, 규칙성이 있어야 되더라. 당연한 거죠. 어쨌든 2번에서 교차 영향 분석만 땡 하시면 되겠고 추세, 그러니까 연장적 기법의 예시들은 이름 정도만 알면 되죠. 이동평균, 뭐 지수 평할, 뭐 별의별 게 다 있지만 지수 가중치법, 지수 평할법 등등등 이런 거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뭔지 몰랐다 하더라도 교차 영향 분석 땡. 이렇게 주문제랑 비교를 해보시면 이론적 예측 기법 물어보면서 교차 영향 분석 땡인 문제가 있죠. 이건 직관적 분석이니까 자 뭐뭐뭐 있다. 연장적 예측, 이론적 예측, 직관적 예측 중에서 교차 영향 분석은 연장적, 원래 문제 있던 거 이것도 아니고 이론적도 아니고 직관적입니다. 직관적. 오케이. 자 그리고 10번 이 문제는 기억에서 좀 당황스러웠을 수 있죠. 켈리 이건 리더십 이론도 아니고 팔로워십 이론이에요. 따라가는 사람 이런 것까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켈리 지금 시험 치고 있는데 켈리 누구야 도대체? 맥주 아닌가? 맥주 한 잔 땡기는데 아닙니다. 켈리는 공부 안 해도 돼요. 이런 것까지 다 공부 못해요. 못해. 그래도 이 문제 켈리 알아야 풉니까? 니은 디귿은 모든 강의에서 배우고 기출문제 다 있었던 거잖아요. 워낙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니은 디귿 모르면 시험장 못 가지. 왜? 맨날 나오니까. 니은 디귿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니은 블레이크와 머튼의 생산에 대한 관심과 사람에 대한 관심이 모두 높은 단합형 이름은 좀 바뀔 수 있죠. 그 블레이크 머튼이 한국 사람은 아닐 거 아니요? 그래서 영어로 주니까 번역은 바뀔 수 있는데 자,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다 영어 표현 주죠. 팀 형성형 이걸 최고라고 봤습니다. 블레이크와 머튼 하면 팀 형성형이 가장 이상적인 리더십이다.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거. 디귿 상황적응적 리더십 피들러 상황 변수 상황 요소. 자 상황론적 리더십은 상황 변수를 대놓고 물어보는 문제. 제일 잘 나온다고. 제일 모르면 큰일 나죠. 두 문자까지 땄어. 피들러 피부가지. 여기서 이제 역시 번역상 두 문자가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구성원 부하 이 정도는 응용 가능하죠. 리더와 부하의 관계, 구성원과의 관계. 과업 구조, 과업 직무. 과업은 직무예요. 직무 구조. 그다음에 지위 권력 뭐 마찬가지고 피부가지. 지위 권력, 직위 권력. 그래서 무조건 상황론적 리더십 연구는 상황 변수 다 외워서 가야 된다. 제일 잘 낸다. 그렇게까지 울부짖고 국가 7급에서 리더십 이론 8개년도 안에 몇 개가 나은지 몰라요. 쌍둥이 모의사 또 뜨겠죠. 엄청 잘 냅니다. 네, 리을 참고 오하이오 주립 때도 배우긴 배웠어. 오하이오 주립 때는 행태론적인데 행태론 하면 사람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인간, 사람에 대한 관심, 직무, 과업에 대한 관심 두 가지로 나누고 오하이오 주립 대학은 어떻게 배웠죠? 오 둘 다 높아야 돼. 자 사람, 직무 둘 다 높아야 돼. 오 이렇게 배웠죠. 둘 다 높아야 됩니다. 자 구조 설정 혹은 구조 주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직무에 관련된 거. 배려 사람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오하이오 주립대학 결국은 일 직무 사람 인간인데 뭐 구조 배려라는 용어를 썼을 뿐 모두 높아야 돼. 중간 수준이 아니라 모두 높아야 돼. 모두 높아야 돼.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리을은 덜 나온 거긴 해. 근데 뭐 강의에서 배우는 거긴 하고 기억은 나온 적도 없고 강의에서도 안 배웁니다. 저 이런 것까지 안 가르쳐줘요. 저는 모든 걸 대비시켜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떨어지니까. 기본서 2000페이지. 기본 강의 뭐 100강 넘어. 무조건 떨어집니다. 무조건. 제가 가르쳐주는 게 여러분들이 다른 수험생을 앞서서 넉넉하게 합격할 수 있는 범위예요. 자, 시험 범위가 그러니까 공부 범위가 너무 좁아도 합격할 수가 없고 너무 넓어도 합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적정한 선이 필요하고 그거 뭐 정답은 없겠지만 제가 가르쳐주는 게 가장 정답이 가까워요. 그리고 그 경계선 애매한 부분들 좀 이따가 또 처리 요령을 배울 거고요. 자 어쨌든 켈리까지 못하고 켈리는 5가지 팔로워십을 나눴는데요. 그게 기준이 이래. 완전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 그러니까 부하들 팔로워들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알아서 자율적으로 일을 하느냐, 리더에게 의존적이냐 했을 때 여기가 가장 안 좋아 보이죠. 수동적으로만 참여해. 안 시키면 안 해. 그리고 리더에게 의존적이야. 가장 부하 중에서 가장 그 리더가 끌고 가기 어려운 부하죠. 이걸 갖다가 수동적 추종자라고 합니다. 소외적이 아니라 수동적. 여기가 뭐 가장 위험하다. 이 문제도 가장 위험하다가 어떤 뉘앙스인지로 제대로 내지도 않았어. 근데 리더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부하 하면은 가장 일을 제대로 안 하려고 하는 수동적 추종자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도 능동적으로 같이 열심히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자율적으로 또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그래야 제가 하라는 거 다 실천하고 합격하죠. 오케이. 자, 켈리는 대쉬입니다. 더 공부하면 되겠고. 자, 블레이크와 모트는 가장 이상적인 리더십, 직원 지향형, 팀 형성형. 피들러의 상황 적합 이론, 상황 변수로서 리더와 부하의 관계, 지휘 권력, 직위 권력, 과업 구조, 피부가지 맨날 나오던 거. 그리고 국가의 취급에 여러 번 나왔다고 그랬죠. 일단 피들러의 상황 적응적 리더십, 피부과지예요. 피들러, 리더와 부하의 관계, 과업 구조, 지휘 권력이고, 부하의 성도는 허성, 허시아 블렌차드, 부하의 성숙도 허성,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됐네요. 나머지는 뭐 지금 문제랑 관련 있는 것만 보고요. 나머지도 다 중요하긴 한데 일단은 시간상에서 넘기고. 그다음 이제 11번입니다. 예상과 법률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할 수 있고 예산안은 정부만 가능하죠. 2번 발의 제출된 법률안에 대해서 국회는 당연히 수정할 수 있는데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 지겹게 배웠던 거, 시험에 엄청나게 잘 나오는 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제출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세비봉을 설치할 수 없다. 국회, 정부, 뭐 예결위, 상임위 어떤 버전으로 내든지 간에 또 예산, 기금 뭘로 내든지 간에 동의 없이 증액하거나 세비봉 설치할 수 없다. 엄청나게 잘 나오는 거. 3번 법률안은 대외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공포 절차를 거쳐야 돼요. 법률은 모든 국민을 구속하니까 모든 국민에게 공포를 해야 효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산안은 모든 국민을 구속하는 건 아니죠. 행정기관만 구속하니까 공포는 안 해도 돼요. 국회가 의결하면 바로 효력을 가집니다. 자, 지금 뭐 1, 2, 3번 기출문제 다 있는데 4번도 기출문제 똑같은 거 있죠. 4번 대통령,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제의 요구할 수 있다. 자, 뒷부분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대통령 제의 요구권 없고 뭐 거부권은 있지. 근데 거부권도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 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거부권 없고 어쨌든 제의 요구는 지방정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 의결에 대해서 제의 요구하는 거죠. 중앙정부, 대통령하고는 상관은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이미 몇 번 냈어요. 뒤에는 참고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고요. 이건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예산안 심의 의결을 거부하면 다음 연도 예산 어떻게 써? 거부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헌법에도 회계연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 의결을 마쳐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걸 좀 어길 수는 있겠지만 아예 거부할 수는 없어요. 심의 의결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고 예산을 좀 수정하는 건 가능하죠. 오케이. 뒷부분 참고고. 자, 이게 재무이론 쪽에서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포인트 142번에 있죠. 자, 일단 제 모든 교재는 포인트 번호가 똑같고, 자, 기본서든 기출문제집이든 요약서든 다 포인트 번호 똑같고, 제가 이 해설 강의 해설지에 문제마다 포인트 번호 적어놓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 뭐 찾아서 보충하시면 되겠는데, 요거랑 똑같은 거는 좀 앞부분에 있어. 여기 이제 시민참여 쪽 앞부분에 있어. 그러니까 시민참여가 아니라 정책 행위자 쪽 앞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과 관련된 것들은 포인트 142번에 있고, 얘만 포인트 39번에 있습니다. 얘만. 4번 대통령, 국회가 확정한 본 예산에 대해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땡. 문제 해결에 필요한 거, 틀림 선지를 바로 골라낼 수 있는 거랑 가장 가까운 거를 제가 기출문제 예시를 들기 때문에 얘만 좀 앞부분의 문제를 따왔고, 그 다음에 이 단원 자체가 각종 참여자의 각종 권한에 대해 모아서 내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직 7급에도 이미 예산과 법률의 차이, 지금 문제 똑같은 국가직 7급에서 예산과 법률의 차이를 몇 년 전에도 냈던 거 또 내고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3번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은 있어. 그다음에 맞네. 예산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 있고, 그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제2요구권 있다 땡이죠. 제2요구권은 법률안이든 예산이든 아예 없어요. 그래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만 있고 제2요구권은 아예 없더라. 똑같은 패턴을 또 냈어요. 오케이. 지금 쌍둥이 모의고사가 몇 번째 등장합니까? 8기년도 자기가 볼 최근 시험 당연히 기출문제 확인하고 가야 되겠죠? 몇 번째입니까 이게? 12번 행정 PR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PR 뭐 직접적으로 많이 안 내는데요. 이거 동원형에서 다 배우죠. 동원형. 정부가 먼저 의사결정을 해보라. 그렇다고 국민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나중에 대중들의 지지를 구하는 공중의제 과정을 거치고 그때 전략이 PR이죠. PR. 자, 동원형은 대중들의 지지를 구하는 과정이고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대중들과 상호작용하는 거. PR, 퍼블릭 릴레이션. 상호작용. 4번에 일방적, 명령적이어야 된다. 땡. 나머지는 맞아요.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정부의 도덕적, 법적 의무이긴 하죠. 국민들에게 지금 정책 의제 설정한 거 공중의제하는 과정이니까 또 국민들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의 민주화 요청에 따라 그 필요성이 점점점 커지고 있겠지. 물론 이제 동원형 PR은 주로 후진국에 쓰는 거지만 그래도 민주화됨에 따라 필요해지는 거죠. 2번 정부가 잘못된 정보를 국민에게 투입하는 것은 행정 PR의 객관성에 반할 수 있겠지. 잘못된 거 주면 안 되지. 3번은 참고만. 개발도상국 후진국일수록 이 PR이 뭐 일방적인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국민들에게 이런 정책 꼭 필요합니다. 경제 성장해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가 동원형의 대표적인 사례죠. 그때 국민을 계몽하고 교육하는 성격 좀 있긴 했었죠. 3번은 중요한 거 아니니까 색칠 안 했어요. 참고만. 자, 기출문제 확인. 행정의 PR에 대해서 2번 국민의 호의적 반응을 얻기 위해,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활동 홍보하는 거 있을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땡. 똑같은 패턴 있네요. 자, 13번 우리나라 공무원 복무와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1번 요것도 지방직 7급 최근 기출문제 있어. 20년도 지방 7급에 이거 물어보는 게 있었지. 그래서 이게 지방직 7급 쌍둥이까지 하면 거의 반절 이상의 문제들이 다 커버가 됩니다. 좀 이번엔 좀 시간이 부족했을 수 있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혹은 뭐 지방 7급 시험 보신 분들은 꼭 지방 7급 최근 기출문제 꼭 봐야 되고. 어쨌든 1번에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옳은 것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 모든 강의에서 배우는 거긴 해요. 기본서 이런 거 다 있고 다 강의에서 배운 것인데 적어도 2번에 중징계 파면이 연금급여 불이익 없다. 땡. 불이익 있고. 4번 감봉이 직무정지는 없지. 땡. 이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좀 긴가민가 했어도 2, 4번 지운 다음에 시작을 해야 돼요. 자, 1번은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었어요. 또 국가공무원법상은 공무원의 의무잖아요. 이걸 이제 자세히 내는 문제는 많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나오긴 나오니까 강의에서 배웠던 거 기억났다 바로 고르고, 뭐 지방 7급 20년도 지방 7급 문제에서 봤다 바로 고르고 했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혹여 덜 중요하니까 대비를 제대로 못했다 하더라도 이제 1, 3번 봅니다. 1, 3번. 3번 보니까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동안 기출문제를 충분히 회독하신 분들은 1, 3번 중에 뭐 찍겠습니까? 1번 바로 못 걸러냈다 하더라도 1번 찍지. 기출문제 패턴상 어떠한 경우에도 다 된다, 다 안 된다 이런 거 맨날 틀리게 나오는 패턴이죠. 여러 단어에서 여러 기출문제에서 이런 패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고민됐다 하더라도 3번 지우고 1번 이렇게 풀면 되겠고요. 자, 합격생들이 모든 문제의 정답을 정확하게 알고 푸는 게 아니고요. 몇몇 문제는 이렇게 푼 거예요. 몇몇 문제는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모든 걸 다 대비해? 그건 불가능하다니까.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것만 여기까지만 해도 다른 수험생들이 앞서는데 전혀 문제가 없이 넉넉히 앞선다고요. 넉넉히. 자, 행정만 공부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다른 과목도 해야 돼. 부족한 시간과 에너지
시간과 에너지 부족한 거, 사람도 계속 까먹어, 양은 더럽게 많아. 이건 모든 수험생이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제가 알려주는 거라도 제대로 하면 넉넉하게 합격한다. 어쨌든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여 직무 관련자로부터 사적 논문을 제공받아서는 당연히 안 되겠지. 공무원 행동 강령에 있는 내용인데 행동 강령 내용까지 다 공부하는 거 불가능. 국가공무원법상 규정도 다 공부하기가 불가능한데 공무원 행동 강령 다 공부할 수 없어요. 불가능. 어쨌든 여태까지 기출문제 패턴상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된다 이런 거는 없지. 그 행동 강령 찾아보면은 안 된다라고 해놓고 다만 뭐 사회 통념상 가능한 경우, 뭐 법령에서 가능하다고 한 경우, 이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대부분 이런 게 있죠. 됐고, 그다음에 이제 파면은 모르면 큰일 나고, 이거 안 했네. 자, 일단은 2, 4번도 중요한 걸 많으니까 파면은 중징계 중 하나. 파면, 해임, 강등, 정지까지가 중징계죠. 그다음에 5년간 공무원으로 재임명이 될 수 없어요. 그다음에 연금급여 파면은 불이익 있고 해임이 없죠. 해임은 3년간 공직 임용 제한이 딸려 있고. 연금급여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없고. 네, 감봉은 경징계죠. 감봉, 견책이 경징제고. 감봉은 1에서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만 삭감하고요. 직무정지는 없고. 그리고 적어도 2, 4번은 바로 골라야 된다고 그랬죠. 자, 3번. 파면은 연금법상의 불이익 없으나 땡. 3년 동안 피임용권 박탈 땡. 연금법상 불이익 있어. 5년 동안 박탈. 감봉은 1에서 3개월 이하 기간으로 하고요.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직무정지는 본 적이 없죠. 이건 바로바로 골라낼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지만, 이것만 가지고 다 풀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출문제 패턴으로 대부분이 맞추게 됩니다. 자, 그리고 쌍둥이 모의고사에 우리 21년도 시험부터 시험 제도가 바뀌면서 25문제로 바뀌었죠. 근데 20년도 전 시험은 20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모의고사 연습을 해야 되니까 이 6회까지 20년도 시험까지 6회까지는 모의고사 조금 플러스 5문제를 해줬습니다. 25문제를 연습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아무거나 넣어주진 않았겠죠? 8개년도 안에 하필이면 징계와 관련된 문제가 없었어. 하필이면. 근데 징계는 올해 또 나왔잖아요. 이건 최근에 좀 덜 나왔다 하더라도 언제나 모든 시험에서 아주 특 A급이에요. 최근에 좀 덜 나왔을 뿐이지 엄청나게 잘 나온 부분이에요. 하필이면 8개년도에서 빠졌네? 제가 넣어줬죠. 1번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 지나지 아니한 자 틀렸죠? 5년. 해임 처분을 받은 자 5년 틀리고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2번 파면 처분을 받을 때는 원칙적으로 퇴직급여가 제한됩니다. 해임은 원칙적으로 퇴직급여가 제한되지 않고 1, 2번에 다 넣어줬던 너무너무 중요한 징계 문제. 그 다음에 14번 정부 간 관계와 지방자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 좀 힘들겠지만 자 앞부분은 조금 빨리 갑시다. 뒤에서 이제 난리 납니다. 아시죠? 라이트 중앙 지방 정부 간 관계 3가지 뭐 연방 주 지방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내포 포괄형 중첩형 분리형 3가지도 나눴고 당연히 맞고 그 다음에 2번 엘코 하면 이름 풀이하면 되죠. 대리인 모형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대리인에 불과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종속된 모형이죠.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제약되는 상황. 오케이. 3번은 중요하지 않고요. 4번 맨날 똑같은 패턴으로 나오는 자치사무, 단체임사무, 기관임사무 구분해서 지방의회 관여 자치사무랑 단체임사무까지 가능하죠. 기관위임사무만 관여가 안 되죠. 맨날 나오는 거. 이것만 확인. 자 4번에 자치사무, 지방에 관여 가능하고요. 단체임사무도 가능. 기관임사무만 관여 대상이 아닙니다. 뭐 비슷한 문제 엄청 많죠. 엄청 많아. 됐고. 자, 쌍둥이 모의고사에 똑같은 거 있네요. 어디 갔니? 여기에 일단 기출문제 쪽에 단체임사무는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 땡이고. 자, 조례도 지방의회가 하죠. 지방의 관여, 조례정, 자치사무, 단체임사무 가능. 국가의 7급에서 조례 제정을 한번 냈던 거. 그리고 자 조례 제정뿐만 아니라 지방의 관여로 낸단 말이에요. 지방의 관여로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방의 관여도 똑같이 방금 문제랑 똑같은 걸 연습을 시켰죠. 자치사무에 관해서는 지방에 관여할 수 있고 단체임사무도 관여할 수 있고 기관임사무만 관여할 수 없다. 뭐 봤으면 무조건 푸는 문제. 또 맨날 똑같은 거 나오는 부분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15번 두 번째 생소한 문제 연습인데 이건 별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재정준칙이 없어요. 여러분들 역시 또 지방직 7급의 재정준칙 문제가 갑자기 튀어나왔어. 작년에 나왔어. 요새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고 학자들이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문제로 만들고 있는 것인데 아직 도입이 안 됐으니까 도입하자고 하겠지. 재정준칙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학자들끼리 도입해야 된다 이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뭐 학자들이 워낙 도입하자 하고 있으니까 작년 지방 7급, 올해 국가의 7급에 좀 반영이 됐는데요. 이 정도 문제는 우리 총액 계상, 총사업비 관리, 국가지정 운용 계획은 이건 뭐 모든 강에서 또 기출문제에서 지겹게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예산 관련 제도들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에 규정돼 있어요. 그에 비해 재정준칙에 대해서 자세히 배운 적이 없어. 자, 재정준칙은 아직은 뭐 A급, B급 문제 전혀 아닙니다. 작년 지방 7급 문제 정도 참고하면 되는 내용이 되겠고 학자들끼리 주장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반영을 했더라. 어쨌든 현재는 도입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6번 다시 쉬운 문제. 자, 난이도를 올리기 위해 살짝 질문 부분에 좀 뭔가 넣어놨죠. 원래는 이렇게 되잖아요. 정책 집행의 상향식, 하향식, 옳지 않아 이렇게 되는데 주어진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적 행위로 정책 집행을 파악하는 거야. 그 말은 결정된 내용 그대로 집행하는 거 하향식 관점이 되겠죠? 그래서 질문 부분에 하향적이라고 바로 앉았을 뿐 문제 자체는 쉽습니다. 1번 타당한 인가 이론, 목표와 수단 간의 타당한 인가 이론을 바탕을 두고 명확한 목표, 명확한 수단, 목표 달성도를 극대화시키는 인과관계가 있는 수단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죠. 2번 효과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정책 내용으로서 명확한 법령, 구체적인 정책 집행 위에서 다 정해줘야 돼요. 4번 정책에 반대하는 정책 행위자들의 입장이나 전략적 행동을 파악할 수는 없죠. 왜냐면 위에서 정해진 대로 하는 거니까 현장에서 반대하는 사람들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3번 의도하지 않은 효과 파악하기 어려워요. 자, 의도하지 않은 효과까지도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건 현장에 문제들을 반영하는 상향식이 되는 거죠. 자, 3번은 자, 하향식에서 어렵다. 그리고 3번 통째로 상향식의 특징. 워낙 쉬운 내용, 워낙 하향, 상향, 이분법적이고 여러분들 잘 아는 부분. 그리고 기출문제에도 상향적인 이런 내용이 있죠. 의도하지 않았던 정책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상향적이 있습니다. 상향적 기출문제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환장하는 생소한 문제. 아직 100점 중 2개도 안 나왔어. 생소한 문제 2개 나왔으니까 지금 17번부터 8문제, 9문제가 남았는데 9문제, 생소한 문제 6개, 100점 방지 2개. 맨 마지막 25번 빼고는 이제 환장하는 구간입니다. 8개 어려운 것들 한번 해볼 것인데, 자, 여러분들 지금 힘들어요. 지금 해설 강의 내가 마음 굳게 먹고 진짜 이거 다 흡수해야 되겠다. 다음 시험 무조건 합격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해설 강의 보겠죠. 하지만 또 이제 1시간 정도 지나니까 힘들긴 해. 자, 뭐 인강이니까 좀 끊고 좀 쉬었다 듣는다 하더라도 여기서부터가 이제 환장하는 구간이고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여기서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걱정을 집어치우고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쉬었다 든다 하더라도 꼭 끝까지 완주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끊을 수 있어도 저는 못 끊지. 저는 계속 가야 돼. 나도 힘들어. 배고파. 하지만 끝까지 파이팅 합시다. 17번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래도 요거는 뭐 니은 휴직에 대해서 모든 강의에서 배우고 그다음에 리을 15 임용기간 모든 강의에서 배우고 그래서 뭐 니은 리을 이렇게 골라낼 수 있는데 일단 리을은 기출문제 똑같이 있어. 똑같이 있어. 근데 기역, 니은, 디귿은 그러니까 기출문제집의 기출문제 여기엔 없기는 해. 근데 제가 애매하지만 그리고 생소한 문제를 분류했어요. 수험생 입장에서. 그러니까 수험생 입장에서 기출문제 가지고 풀 수 있어야 기출문제지. 어쨌든 수험생 입장에서 조금 버거울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17번에서 니은, 리을은 모든 강의에서 배웠던 거. 니은도 기출문제는 없지만 다 배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직권휴직, 이건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시키는 거. 청원휴직, 이건 뭐 공무원 본인이 청원해서 원해서 휴직을 하는 거죠. 이 정도 여러분들 곤란할 수 있었을 겁니다. 어려운 문제까지는 아니에요. 디귿 보시면 이런 패턴은 또 처음이네.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처분청을 기속하죠. 처분청 기속한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불이익 처분을 받았어. 예를 들어 파면 당했어. 뭐 소청심사를 제기해서 저 억울합니다. 파면 취소해주세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어. 근데 검토를 해보니까 진짜 위법한 파면이야. 소청심사위원회가 파면을 취소시켰어. 그러면 파면을 한 처분청은 그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파면 없어지는 거, 취소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처분청 혹은 처분행정청을 기소한다라고 하죠. 근데 소청인은 자기가 취소시켜달라고 제기하긴 했지만, 그래서 파면이 취소되긴 했어. 근데 나 더럽고 치해서 그냥 안 할래. 다른 거 할래.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파면이 취소됐어. 소청인은 그럼 무조건 복직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복직할 수 있게 된 거지. 선택권이 있지. 자기가 하기 싫으면 때려치는 거지. 자, 요거는 좀 상식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대비 안 했어도 소청심사가 뭔지 알면 상식으로 가능. 하지만 뭐 짧은 시험 시간 동안에 압박감 속에서 지금 들어보니까 당연하네. 근데 그때는 못했을 수 있죠. 그때는 괜찮아요. 그다음에 기억. 요거는 경찰 승진 쪽인가 여기서 한번 출제가 되긴 했었었는데 하나의 기관에 하나의 협의회만 설립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많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장 협의회 자체가 공무원 직장 협의회 자체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브리타 대비에 넣어놨던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요령을 하나 배웁니다. 제가 기본서나 요약서, 이론에 관한 행정학, 정리에 관한 행정학 여기 브리타 대비를 넣어주죠. 이거 뭐죠? 중요한 거? 아니죠. 자,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합격하기 위한 출제 범위. 거기서 경계선, 그게 브리타 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브리타 대비는 꼭 보고 시험장 가야 되느냐? 아니죠. 계속 말하지만, 자, 제 해설 강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야 이 공부 방법이 싹 연결이 됩니다. 궁금한 문제만 찾아보지 말고 다 들어야 돼요. 어마어마한 게 바뀌어요. 행정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 점수가 오릅니다. 제 강의, 합격 후기, 합격생들 제 합격 후기 쓰는 거 보시면 선생님 강의 행정학 강의 들었는데 행정학은 당연하고 모든 과목 점수가 올라서 신기했어요. 이런 합격 후기 어마어마하게 많죠. 잘 들어야 돼요. 다 들어야 됩니다. 어쨌든 앞에서 연결했던 거 보시면 이 합격이란 출제 범위에 공부 범위에 경계선에 해당하는 게 브리타 대비. 안 중요한 거죠, 안 중요한 거. 그래서 그 외의 것들이라도 제대로 공부하면 다른 수험생을 앞서서 합격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다 했어. 더 넓힐 수 있어. 그럼 브리타 대비 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 하기 현실적으로 참 어렵지만 만약에 다 했다면 브리타 대비까지 보면은 기억 같은 것도 아주 편안하게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죠. 됐죠? 그리고 그 기본서 요약서에 브리타 대비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브리타 대비 특강 3시간짜리 길지도 않아요. 3시간짜리 올라가 있으니까요. 그걸 한 방에 끝내면 됩니다. 뭐 내년 시험 대비로도 내년 시험 대비 브리타 대비 특강 또 추후에 올라가요. 올해 시험 대비로 다 올려줬고 3시간.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했으면 기출문제집의 기출문제 그리고 쌍둥이 모의고사의 기출문제 제대로 했으면 그 다음에 브리타 대비 3시간으로 끝. 뭐 복습까지 해봤자 뭐 4-5시간이면 끝이에요. 하루도 안 걸려. 이렇게 요령껏 넓히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넓히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쉽게 풀고 생소한 문제가 아니게 되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8번. 자, 국가채무에 대해서 제가 국가채무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국가채무에 포함되는 것, 제외되는 거, 요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건 다른 이론에서도 시험 문제 패턴이거든. 뭐가 포함된다, 뭐가 제외된다. 이런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국가채무도 그런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포함, 제외. 그러면 꼭 내, 시험 문제. 그리고 여태까지는 한 번도 포함, 제외 구분한 문제는 안 나왔어요. 뭐 오른선 정도로만 나오고 틀리게 바꿔가지고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포함, 제외 내는 패턴은 다른 이론에서도 다 나오는 패턴이니까 이 정도는 나온다. 제가 다 모든 강의 다 가르쳐주고 모의고사도 만들어줬죠. 거기서 이제 국가채무는 발행한 채권 안 써지노 차입금 글씨를 못 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잘 인식이 안 되고 있어. 그다음에 국고채무 부담행위. 지금은 인식 잘 되고 있는데 그래도 못 쓰네요. 자, 차입금, 국고채무 부담행위, 발행한 채권. 근데 이거는 회계, 기금 불문하죠. 자, 국가채무는 회계나 기금이 발행한 채권, 차입금, 국고채무 부담행위. 회계, 기금은 구분하지 않았어요. 제외 대상 요령 뭐였습니까?
국가 내부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들. 이게 이제 제외대상 요령이었죠. 제외대상들 복잡해. 어려워. 그걸 다 외우라고도 안 했어요. 제외대상 요령보다 국가 안에서 지들끼리 왔다리 갔다. 이건 이제 국가가 빌린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회계나 기금이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부터 인수한 채권. 이거는 국가가 빌린 건 아니지. 원래부터 빌렸던 것을 이동만 시켰을 뿐이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외대상 다 외우지 않았어도 요령 다 배웠고 그 요령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회계든 기금이든 발행한 채권, 차입금, 국고채무 부담액에는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정답 1번. 제가 이제 적중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한 번도 안 나온 것을 제가 가르쳐줘서 모의고사 만들어줘서 적중했을 때만 적중했다고 하는 겁니다. 뭐 기본서 저 구석탱이 하나 있었어. 그거 적중했어. 이러면 안 해요. 뭐 기출문제 있었던 거 똑같이 나왔는데 제가 기출문제 있었던 거 따다가 변형해서 모의고사 만들어주고 적중해서 그러면 안 해요. 제가 적중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안 나온 것을 적중시켰을 때만 뭐 기출문제 있었던 거는 뭐 모의고사를 제가 변형해서 만들어줬다 하더라도 기출문제 열심히 보라는 거고. 오케이.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런 거 왜 내는 거야 도대체. 너무 쓰잘데기가 없는데 이게 행정학 범위를 지나치게 넘어가죠. 자, 국채든 지방채든 기능 그 정도는 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국채에는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외화표시, 외국한, 평형, 기금 채권. 하나가 더 있는데 외우지 마세요. 해설지에 넣어놨지 외우지 마세요. 뭐 이런 게 있대요. 안 중요해요. 3번 국가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가 있는데 적자는 말 그대로 돈이 없어서 빌린 거고요. 금융성은 자금의 융통이에요. 융통. 자금을 융통시키기 위해서 빌리는 거. 뭐 그런 게 있대요. 네, 4번 발행주체가 중앙정부면 국채, 지방정부면 지방채. 이건 당연하고 4번은 쉽고 어쨌든 2, 3번과 상관없이 국가채무 포함 제외. 우리가 다 연습했던 거. 자, 그리고 쌍둥이 모의고사에서도 자 보세요. 그러니까 기존 기출문제, 뭐 국가기출 기출문제에서 이런 걸 내긴 냈으니까 자 어디 갔니? 그러니까 해당한다, 포함된다. 그다음에 여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이런 모의고사 등등으로 연습을 시킨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2번 보시면 회계든 기금이든 국고채무 부담이 차입금, 발행한 채권은 다 포함된다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2번 문제랑 똑같은 건 아니지만 또 옳은 선지로 나온 거긴 하지만 제가 이제 연습을 이렇게 시키고 모든 강의에서 요령을 가르쳐 준 거죠. 요령 2번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인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과 차입금. 이건 다른 회계 기금에서 인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빌린 건 아니죠. 국가 내부에서 왔다리 갔다리 이런 게 제외되더라. 됐죠? 19번 백지신탁제도 주식 백지신탁제도죠. 자 1번 뭐 그런 것도 하시면 되겠고 자 주식 백지신탁제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있는 게 아니죠. 공직자윤리법에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윤리법에 있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이등공주 선퇴. 자 공직자윤리법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들을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해충돌 방지법은 그 외적으로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최근에 이 법률이 규정되면서 조금씩 시험 문제 반영되곤 있어요. 근데 역시 공직자윤리법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이거 낼 게 별로 없어요. 이거 자세히 공부하지 마시고 역시 브리타 대비로 공부해야 될 것들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또 나올까봐 걱정되면 이거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브리타 대비. 자, 아무튼 이등공주 선택 주식 백지신탁은 공직자윤리법. 그다음에 공직자윤리법의 인사혁신처에서 주식 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인사 기능은 다 인사혁신처죠. 요령 있죠. 여기다가 행안부 땡 이런 거 나오고 그다음에 4번 여의가 없습니다. 백지신탁은 이해충돌이 존재하는 주식을 신탁회사에서 해당 공직자의 의견을 반영해 이해충돌이 없는 주식으로 변경. 굳이 여러분들 이해충돌 방지 그리고 그걸 위한 주식 백지신탁 이건 이해만 하고 있어도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죠. 이건 뭐예요?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공무원이 자기 권한을 이용해서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 막 정책으로 밀어주는 거지. 그 회사가 잘 되고 그러면 자기가 가진 주식이 막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걸 방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익과 사익의 충돌을 방지하는 거죠. 이것만 이해하고 있어도 굳이 뭐 변경을 해. 그냥 너
강제로 팔아버리도록 하거나 아니면 너 못 건드려? 뭐 관리 운영 처분 못해? 너 이 주식 사고 팔 수 없어? 요새 말로 4848이라고 하는데 너 4848 못해? 사고 팔 수 없어? 이런 거지. 굳이 뭐하러 바꿔? 팔도록 하면 끝. 48 못하게 하면 끝. 그러면 이해충돌이 방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건 없다. 그래서 생소한 문제긴 해요. 처음 나오는 패턴이긴 한데 그래도 이건 4번 외에는 찍을 게 없습니다. 정답률이 낮지가 않은 문제. 됐고. 이제 20번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에 대한 내용으로 오는 것은 이건 100점 방지죠. 이런 거까지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피셋도 해야 돼, 다른 과목도 해야 돼. 행정학만 해도 암기사항이 더럽게 많아. 그러니까 제가 맨날 말하는 이 동그라미,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 제대로 하기도 모든 수험생이 벅차다니까. 합격생들은 이걸 제대로 해서 합격한 거라니까. 이거 어떻게 외웁니까? 이거 하기도 벅찬데 이거 어떻게 외웁니까? 못 외워요. 저도 행정고시 합격했을 때 모르는 거 진짜 많았어요. 이런 거 다 못 외웠지. 이건 지금도 저도 못 외우겠는데 이거는? 어떻게 모든 법률의 모든 규정을 외우겠습니까? 이걸 왜 내는 거야 도대체? 냈어. 어떻게 하면 돼요? 틀리고 다른 거 맞추면 되지. 이걸 대비하지 말고 시간을 아껴서 다른 걸,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 열심히 공부하고 이거 나오면 틀려. 그리고 더 많이 맞추고 점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본질적인 합격 방법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서 이런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뭐 공부 범위 마구마구 넓혀야 돼요. 기출문제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제대로 다 마스터하고 다른 거 보면 괜찮겠지만 아직 마스터도 안 된 분들이 거기에 막 휘둘려가지고 다른 거 찾아다닌다. 무조건 점수 떨어지는 거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떨어질 수도 있다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자, 어쨌든 저도 못 외웁니다. 저도. 어떻게 외워 이걸. 1번. 등록해야 될 재산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국채, 공채, 회사채, 채권을 액면가로 한대. 행정학에서 액면가. 물론 뭐 이게 액면가가 뭔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어. 주식 해본 분들은 뭐 알 수도 있겠지. 하지만 뭐 공무원 수험생이 주식 해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 또 관심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 뭐 저도 잘 모르는 건데. 2번. 자, 직계 비속, 직계 존속도 같이 재산 등록을 해야 돼요. 요 정도는 배우는데 직계 비속, 직계 존속 같이 해야 된다. 이 정도 배우는데 혼인한 직계 비속인 여성이 소유한 재산은 등록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외 사항까지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 다음에 3번. 이건 진짜 어이가 없어. 등록 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에 말일까지 재산 등록을 해야 된대. 그러니까 재산 등록자가 됐어. 예를 들어 일반직 기준으로 4급 이상이잖아요. 뭐 4급이 됐어. 2개월 후 그 달이 속하는 말일까지 등록을 해야 되더라. 자, 이 규정 저도 모른다니까 이런 것들. 찾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한참 걸렸어. 4번 교육공무원 중 대학교 학장. 여기까지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제가 등록 대상으로서 교육장, 교육감 등록 대상이다. 그리고 교육장은 공개는 아니고 교육감만 공개 대상이다. 이 정도 외우면 된다라고 그랬죠. 대학교 학장은 재산 등록 의무자이긴 한데 공개 의무자가 아닌 거예요. 등록은 합니다. 등록은. 근데 공개 의무자가 아니다. 뭐 이런 까지 외우긴 힘들어요. 너무 지엽적이야. 그래서 이거는 100점 방지고 요건 뭐 찍어서 맞는 수밖에 없지. 애초에 액면가가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찍어서 맞는 수밖에 없는. 틀려도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대비하지 마세요. 또 나오면 어떻게 해요? 틀리라니까. 그래야 합격한다니까. 됐죠? 약간 제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합격하는 겁니다. 선생님, 혹시 저런 거 대비 안 해서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지면 선생님 책임지실 건가요? 저거 대비하면 한 문제가 아니라 5문제 차이로 떨어져요. 5문제 차이. 5문제 차이로 떨어질 사람을 제가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지게끔 만들어줬는데 저한테 뭐 해줄 거예요? 뭐 책임지라니? 저한테 뭐 해줄 거예요? 저한테 해줄 걸 생각을 해야지. 자, 21번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지방의회에 대해서 행정학 시험에서 그것도 국가직에서 왜 이렇게 지역적인 규정을 내는 거야? 근데 그래도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는 좀 지역적인 게 나온 적은 있어요. 국가직 7급에 나온 적은 있어요. 쌍모에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쌍모로 제가 대비를 시켜줬는데 당연히 우선순위는 많이 밀려요. 근데 그래도 쌍모로 마무리했다면 아이고 너무 반갑지. 너무 반갑지. 정답 3번. 국가의 취급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국가의 취급 쌍모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5초 만에 푸느냐 못 푸느냐 그게 좀 갈리겠죠. 근데 못 받다 하더라도 2번 지방의 회장은 지방의 사무직원 임용권을 가져갔죠. 이거 이제 개정법령 예상 문제로서 이제 모든 강의에서 다 알려줬던 거. 그죠? 지방자치법 개정하면서 자, 임용권 당연히 단체장에게 있는데 지방의 사무직원만 지방의 쪽으로 임용권이 넘어갔다. 요거는 모르면 큰일 나고. 4번 지방의 의원 어쩌고저쩌고 겸직할 수 없다. 요건 요령 있죠. 국회의원이든 지방의원이든 다른 거 겸직할 수 있는 거 본 적이 없잖아요. 이건 요령을 다 배웠죠. 국회의원, 지방의원은 죄다 다른 걸 겸직할 수가 없어요. 겸직할 수 없다고 맞고 있다고 하면 틀리고. 요 요령 있죠. 그리고 이제 1, 3번 싸움인데 3번 몰랐다 하더라도 1번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줄 수 있고 이건 뭐 국회든 지방에든 전문 인력 두잖아요. 보좌관 등등 두잖아요. 1번은 틀렸다고 하기는 어렵고 숫자. 이것도 기출문제 패턴상. 기출문제 충분히 해독하신 분들은 2, 4번 지우고 1, 3번 중에 틀린 선지로 바꿔서 잘 내는 패턴은 무엇인가? 숫자지 숫자. 몇 회 이런 거. 그래서 3번을 찍었다? 잘했어요. 쌍모 못 봤어도 이렇게 푸신 분들 있었을 겁니다.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 제가 다 계속 말하지만 기출문제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국가의 취급 쌍모라고 그랬고 쌍모 왜 안 받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인 거 먼저 해야 돼. 본질적인 거. 이렇게 풀 수 있고 그다음에 시간과 여력이 돼서 쌍모를 봤어. 그러면 자 이렇게 지방의회에 대해서 조금 지엽적인 것들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나올 가능성은 제가 없다라고 그랬고 그래도 지방에 관련해서 세부적인 걸 내긴 내니까 다른 것들 좀 대비하는데 어떤 시리즈를 대비한다? 숫자 바꿔내는 시리즈를 대비한다. 숫자 바꿔내는 거.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정례회는 연 2회 소집된다. 이런 숫자, 틀린 겁니다, 여기는. 이런 숫자 바꿔서 내는 패턴들. 이걸 이제 모의고사 연습을 시켰고, 너무 반가웠죠? 너무 반가웠어. 오케이. 그 다음에 22번, 재정 투명성. 이건 생소한 문제긴 한데 그냥 맞추는 문제입니다. 이게 1번, 2번, 4번을 어떻게 찍을 수가 없어요. 역시 기출문제 많이 보신 분들은 이거 1, 2, 4번을 어떻게 틀렸다고 하겠습니까? 몰랐어도 이게 뭐 틀리게 낼 게 없어요. 재정 투명성은 재정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적시해 공개하면 투명해지지. 이걸 어떻게 틀렸다고 그래? 2번 2007년에 IMF 재정 투명성 규약에는 예산 과정의 공개, 재정 정보의 완전성 보장, 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명확성. 재정 투명성을 위해서는 다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있냐 없냐 그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뭐 거의 당연한 내용이고. 4번 국가지정법은 예산기금의 불법 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규정을 두고 있죠. 뭐 예산기금에 관련된 거 거의 다 국가지정법에 있고. 그래서 뭐 이게 좀 걸리긴 하지만 모르니까 뭐 우리나라 법률도 다 외울 수가 없는데 세계 규약까지도 어떻게 다 외웁니까? 이건 불가능. 공부하는 건 불가능. 공부하면 안 돼요. 3번을 보니까 공공부문을 제외한 일반 정부의 재정 통계를 매년 1회 이상 투명하게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자, 이거 몰랐다 하더라도 출제 포인트 나올 수 있죠. 또 숫자 출제 포인트 나올 수 있죠. 내용을 몰랐어도 여기 아니면 여기가 틀렸을 거야. 3번 이렇게 푼다니까. 합격생들은 이렇게 푼다니까. 왜? 기출문제 패턴을 빠삭하게 알고 있으니까. 기출문제 패턴상 아까 국가채무도 있었잖아요. 포함 제외 이런 패턴. 그다음에 몇 회, 방금 전 문제 있었잖아요. 몇 회 패턴. 같은 회차의 패턴들이 보이고 역대 기출문제도 계속 반복해왔던 패턴이에요. 1, 2, 4번 몰라도 여기 아니면 여기가 틀렸을 거야. 이렇게 푸는 문제고요. 실제로도 정답률이 낮지 않습니다. 100점 방제는 진짜 정답률이 최악이야. 최악. 거의 뭐 찍어서 맞는 수준. 근데 이런 것들은 정답률이 반절 넘습니다.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해설해줘, 해설. 재정 통계 자료 공공부문과 일반 정부 둘 다 포함하여 1회 이상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은 참고만 하시고 또 공부하지 마시고. 23번 정보 신뢰 및 시민 참여에 대해서 뭐 내용은 추상적이지만 뭐 기억, 디귿을 틀렸다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도덕성 확보, 정책 능력 일관성 유지, 정부 역량 모두 정부 신뢰 구성 인정. 아니 정부 신뢰를 위해서 이 기업에서 이걸 어떻게 틀렸다고 보겠습니까? 당연히 맞고. 디귿, 시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의 건설 추진 여부에 대한 공론 조사는 토론하는 것으로서 수기 민주주의의 사례이다. 요거 이제 역시 브리타 대비에는 있어. 브리타 대비까지 봤으면은 뭐 쉽게 맞출 수 있고, 그다음에 브리타 대비까지 안 봤다 하더라도 역시 지방직 7급 기출문제도 공론조사에 관련된 게 있고, 그리고 자 수기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랑 대비되는 것으로서 다수결로 대표 뽑는 게 아니라 이렇게 토론하는 거예요. 공론 토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여러분들 잘 대처할 것이고, 여기서 이제 니은의 싸움인데 이 문제는 뭐 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나치게 범위가 넓은 이론이에요. 이런 이론이 있긴 있어. 이런 것까지 어떻게 다 공부합니까? 또 여태까지 나온 적이 있으면 공부할 텐데 나온 적도 없고, 이번에는 뭐 이런 거 어떻게든 그 안 나왔던 것 중에 수험생 모를 만한 건 따다가 낸 흔적이 보여요. 자, 어쨌든 뭐 2번, 4번 중에 찍었다 잘했는데, 일단 해설해드리면 신탁적 신뢰는 이건 정부와 시민 간의 정보 비대칭이 심한 상황에서 비대칭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민이 정부에 대해 잘 알기 어려워.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이 있죠. 비대칭적 상황. 그러니까 시민은 어쩔 수 없이 정부를 그냥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거야. 잘 하겠지. 이런 게 신탁적 신뢰. 그리고 대칭적 관계는 상호적 신뢰라고 하는 거야. 상호적 신뢰. 뭐 번역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상호적 신뢰는 상호 정보가 공유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의 대칭적 관계. 그래서 주인 대리인에서 말하는 주인과 대리인 간의 정보의 비대칭이냐 정보의 대칭이냐 그런 이론인데, 이런 이론까지 공부하는 거 불가능. 참고만 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100점 방지. 자, 여기까지 오면 다음 문제는 쉬워요. 자, 다 왔습니다. 지방재정에서 1번 부동산 교부세 일반 지원, 이걸 모르면 큰일 나고, 이제 2, 3, 4번 여기까지 공부 못합니다. 출제 범위가 너무 넓어요. 너무 넓어. 자, 일단 의존 재원에 대해서 일반 자치조,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교부금 이게 많이 나오죠. 일반 자치조 이것만 해도 외울 게 산더미. 교육자치 쪽 의존 재원에 대해서 여태까지 제대로 낸 적이 없어요. 행정학에서 교육자치 쪽은 큰 관심사가 아니죠. 낸 적이 없어. 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자치 쪽에서 의존 재원이고요. 내국세, 교육세의 일부가 맞기는 맞아. 근데 공부하기는 어렵다. 그 다음에 3번. 일단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요건 이제 제가 동형 모의고사에서 이 개념을 알아둬라. 이 개념은 제가 모의고사로 대비를 시켜줬는데, 이런 역사까지 어떻게 합니까?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현재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바뀐 건데, 이런 것까지 어떻게 다 공부합니까? 불가능. 언제적 정부예요. 불가능. 그 다음에 4번. 지역상생발전기금. 자, 여기서 2, 3번 몰랐다 하더라도, 2, 3번은 몰랐다 하더라도, 지역상생발전기금. 지역상생이야, 지역상생. 지역상생. 지방소비세 도입 과정에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 세수입 배분의 불균형 해소라기보다는 지역이 초점이 지역. 자, 광역이든 기초든 다 지방이잖아요. 지역. 그게 아니라 지역 상생이니까 뭐란? 수도권과 지방이에요. 수도권과 지방. 우리 대부분의 세금 수입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죠. 우리 수도권은 수입이 엄청 많은데 지방은 그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 불균형적이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지역도 상생하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세수입 배분의 불균형을 해소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뭐 이름풀이 지역 상생이니까 좀 안 맞는데 하고 풀었으면 잘했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나마 좀 대처 요령을 말해준 것이고, 현실적으로 2, 3, 4번은 대비하기 어렵다. 다른 과목도 해야 되는 수험생 입장에서 이것까지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지 말라는 건 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걸 맞춥니다. 오케이. 마지막. 이제 한숨 돌리네요. 쉽네요. 업무 처리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거. 업무 과정 재설계.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그냥 리엔지니어링이라고도 하고, 앞글자 따서 BPR이라고도 하고, 여기서는 업무 과정 재설계라고 써주면 너무 쉬워지니까 과정차를 은근슬쩍 빼줬는데, 그러니까 과정이란 단어를 은근슬쩍 뺐는데, 영어에는 있죠. 업무 과정 재설계. 쉬운 문제. 마무리. 자, 리엔지니어링 BPR. 구조기술 형태를 중심으로 바꾸는 거 아니죠? 중심은 업무 처리 절차, 과정을 바꾼다. 그게 프로세스, 과정이죠.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이다. 오케이.
오랜만에 기출문제가 나왔네. 자, 그래서 기출문제 그대로 풀 수 있는 15문제는 당연히 앞으로도 완벽하게 대비해야 되겠고, 여기서 많이 틀린 분들은 다음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다 맞춰야 돼.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생소한 문제 푸는 거 봤죠? 기출문제 있는 거 소거하고, 패턴으로 소거하고 정답 고르고, 이러면서 한 4문제 이상은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된다니까. 된다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니까. 근데 이걸 맞추겠다고. 또 100점 방지 맞추겠다고. 자, 이거 다 중요도 A, B 없어요. 생소한 거라도, 처음 나온 거라도 중요도 A, B면 제가 A, B라고 해주는데 그런 거 이번에 없어요. 이걸 다 맞추겠다고 범위 왕창 늘리면 무조건 점수가 떨어진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뭐 강의 1, 2년 하나, 매년 보는 현상입니다. 매년. 국가직 9급이 어려웠어. 올해처럼 국가직 9급이 어려웠어. 온갖 지역적인 거 찾아보다가 지방직 9급 그렇게 쉽게 나왔는데도 폭락. 지방 9급은 엄청 쉬웠죠. 기출문제 똑같이 나왔지. 그다음에 국가직 7급이 어려웠어. 지방직 7급에서 또 범위 왕창 넓혀가지고 더 쉽게 나왔는데 폭락. 일반적으로 국가직 7급보다는 지방 7급이 기출문제 반복 출제 비중이 좀 더 높고요. 그래서 좀 더 쉬워요. 근데 혼자만 범위 넓혀서 폭락. 매년 나타난 현상. 그리고 이제 어려운 시험 이후에 마음이 막 흔들리지. 근데 저한테 막 상담을 해. 상담 글들이 올라와. 그럼 제가 딱 공부 방법, 또 마음 진정시켜주고 다 잡아줍니다. 그리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하는 분들, 선생님 지방직 9급 합격했어요. 지방 7급 합격했어요. 다 이렇게 합격 후기 씁니다. 자, 우리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뭐 출제 경향 바뀌었어요. 다르게 공부해야 돼요. 그 시험 합격을 위한 본질적인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꼬시는 멘트에 흔들리지 말고 합격을 위한 본질을 잘 잡으세요. 마지막에도 제가 본질을 띄웠잖아요. 시험 공부는 시험 문제부터 파악하는 거고요. 그것만으로도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단기 합격한 합격생들은 다 입을 모아서 저는 시간이 없어서 기출문제라도 제대로 봤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금방금방 합격하는 분들의 공통점을 따르지 않고 불안한 마음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다닙니까? 빨리 합격하려면 빨리 합격하는 합격생들의 공통점을 따라하면 돼요. 물론 이제 합격생들도 구체적인 방법, 뭐 마무리 방법은 10,000명 있으면 10,000가지가 있지. 하지만 공통점, 본질적인 부분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마지막으로 자 10초만 정리하면 여러분들 본질적인 합격 방법, 기출에 강한 행정하게 기출문제 빠삭하게, 그리고 자기가 볼 시험에 쌍둥이 모의고사로 최근 8개월도 기출문제 그 모의고사로 변형해서 연습하고, 뭐 제가 개정문 예상문제 등 당연히 예상문제 넣어줍니다. 그런 거 제가 알려주는 데까지만 연습하고, 그리고 시간과 여력이 더 되면 일단 뭐 지방 7급 기준으로는 지방 7급 쌍둥이 보고 국가직 7급 쌍둥이도 안 본 분들 있으면 보시고, 그리고 또 시간과 여력이 되면 브리타 대비까지 그 이상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계속 제가 단서를 달죠. 앞에 거 먼저 제대로 하고 시간과 여력이 되면 그 다음 이렇게 가는 겁니다. 무작정 넓히지 마시고. 그러면 지방 7급에서 여러분들이 합격 후기 쓰고 내년 7급에서 여러분들이 합격 후기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너무 어려운 시험 치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좀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또 짜증도 나고 갑자기 또 이렇게 대비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린 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저와 함께 멘탈 딱 잡고 공부 방향도 제대로 잡았으니까 흔들림 없이 합격을 향해 나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긴 해설 강의 듣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